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현금 청산, 그중에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진행되는 보상 절차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것이 사실 재개발 사업의 거의 마지막 행정 단계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하고 보상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때 분양 대신 현금을 받기로 결정되신 분들, 그러니까 현금 청산 대상자분들의 보상금은 과연 어떻게 결정되고 또 지급되는 걸까요? 조합과의 협의부터 시작해서 만약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 거치게 되는 수용 재결, 그리고 그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려울 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까지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오늘 단계별로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의 바탕은요. 서초 법무법인 라온의 토지보상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황범노 행정사님 거서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이 황 행정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건축, 건설관리 분야에서 23년간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시고 명예퇴직하신 그야말로 이 분야의 베테랑이시죠. 현재도 관련 위원회나 협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그 깊이 있는 경험과 통찰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개발 현금 청산 보상 절차의 핵심 함께 파헤쳐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가 유익할 것 같다면 미리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된 후에 정확히 어떤 분들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건지 이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중요한 단계가 이제 끝나면요.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이때 여러 가지 이유로 분양 신청을 안 하신 분들 혹은 처음부터 분양 자격 자체가 없으셨던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또 토지나 건물 등만 소유한 분들 중에서는 분양 신청을 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이분들이 소유하신 토지, 건물, 그 외의 지작물 같은 것들이 이제부터 저희가 말씀드릴 손실보상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지 않는 혹은 못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이분들이 딱 정해지면 가장 먼저 어떤 절차가 시작되나요? 조합에서 바로 연락이 오나요? 맞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현금 청산 대상자분들께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합이 그냥 임의로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따라서 선임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걸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죠. 아하,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이 기준이 되는군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협상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조합이 제시한 그 감정평가 기반 금액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낮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대상자는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나 협의 조건에 만족스럽지 않다면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협의는 말 그대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거니까요. 대상자는 조합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라든지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꼼꼼히 검토해 볼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본인 스스로 다른 감정평가를 받아보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협의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대상자가 명시적으로 협의를 거부하면 협의는 결렬되는 거죠. 협의가 결렬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나요? 아니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합은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니까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걸 갖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수용 재결 신청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군요. 협의가 안 되면 수용 재결 신청. 이 수용 재결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름에서부터 뭔가 좀 강제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수용 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희가 보통 토지보상법이라고 부르죠. 이 법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공익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데 협의로는 취득할 수 없는 토지 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업 시행자가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조합이 관할 시도에 설치된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곳에 신청을 하면요. 이 위원회가 이제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행정기관인데 여기서 이 사안을 심리하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곳이 판단 주체가 되는군요. 이 위원회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내리나요? 조합 측 입장만 듣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조합과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조합이 수용 재결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먼저 이 사업의 공익성이 있는지, 절차는 잘 지켰는지, 그동안 협의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서류나 양측 의견 진술을 통해서 검토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상금 선정을 위해서 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요. 이 평가 결과와 관련 법규, 또 양측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보상 금액과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재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아하, 조합과는 별개로 위원회가 다시 감정평가를 하고 금액을 결정하는군요. 그럼 이때 결정되는 보상금은 협의 때 조합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항상 더 높게 나오나요? 아무래도 불복해서 위원회까지 갔으니까 뭔가 좀 더 유리하게 나올 거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지점인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 토지수용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협의 당시 금액보다 보상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네, 낮아질 수도 있다고요? 네, 심지어는 거의 같은 금액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요. 위원회가 어떤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수용 재결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금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의 재결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보상금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니. 이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이 결정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가요? 네, 수용 재결이 이루어지면 재결서라는 공식 문서가 조합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 양측에게 송달됩니다. 이 재결서에는 위원회가 결정한 최종 보상 금액과 함께 수용 개시일이라는 특정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바로 이 수용 개시일까지 결정된 보상금을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나는 이 금액 인정 못한다, 안 받겠다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되죠?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십니다. 네. 대상자가 보상금 수령 자체를 거부하거나 혹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조합이 직접 돈을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법은 공탁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합이 대상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해서 법원에 해당 보상금을 맡겨두는 절차예요. 이렇게 공탁을 하면 법적으로는 조합이 보상금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군요. 지급하거나 혹은 대상자가 안 받으면 법원에 공탁하거나. 그럼 이 지급 또는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의 법적인 의미는 뭔가요? 이걸로 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는 건가요? 네, 그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조합이 재결서에 명시된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원에 공탁을 완료하면요. 바로 그 수용 개시일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상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조합에게 이전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의 법적 효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권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같은 다른 권리들도 대부분 소멸됩니다. 아, 정말요? 네, 즉 조합은 아주 깨끗한 상태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후 조합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조합 앞으로 변경하는 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재개발이라는 공익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인 셈입니다. 와, 정말 강력한 절차네요. 수용 개시일까지 지급이나 공탁만 완료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법적으로 그냥 넘어간다니.
그럼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 청산 대상자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법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러니까 시도 소속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만이 있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보통 30일인데요. 이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산하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적법하고 타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군요. 그런데 만약 거기서 내려진 결정, 그걸 뭐 이의 재결이라고 하나요? 그 이의 재결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요? 그 다음 단계도 존재하나요? 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도 불복한다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죠. 소송에서는 주로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성이나 부당함, 특히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소유주 입장에선 당연히 이의 신청이나 소송으로 끝까지 다투고 싶을 텐데요.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 같은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아까 말씀하신 소유권 이전 같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멈추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다를 수 있는데 아니요입니다. 아, 아니라고요? 네, 즉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수용의 효력, 다시 말해 수용 개시일에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 효과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이걸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아, 소송을 해도 일단 소유권은 넘어가는 거군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그럼 소송은 왜 하는 건가요? 실익이 뭔가요? 네, 이 집행 부정지 원칙은 개인의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공익사업인 재개발 사업 자체가 소송 때문에 하염없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입법적인 결단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로 보상금의 증액을 다투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아하,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죠. 즉 소유권은 이미 조합으로 넘어갔지만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원래 내가 받았어야 할 정당한 보상금보다 적게 받았다는 점을 인정받아서 그 차액을 추가로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죠.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면 조합은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들어보니 정말 단계별로 촘촘하게 절차가 짜여 있네요. 협의에서 시작해서 수용 재결, 그리고 불복 절차인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까지.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재산권이 걸린 문제라 분명 아쉬움이나 불만이 클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여러 단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복잡다단한 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절차는 결국 두 가지 중요한 가치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우리 사회의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낡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재개발이라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입니다. 이 절차들은 바로 이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 우리 법과 제도가 마련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의 손실보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협의부터 수용 재결, 그리고 불복 절차인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협의가 결렬되면 독립적인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거치게 되고 이때 결정된 보상금이 수용 개시일까지 지급되거나 공탁되면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 그리고 이후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는 있지만 이것이 소유권 이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로 보상금 증액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잠재적인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절차의 흐름과 각 단계의 의미, 특히 수용 재결의 불확실성이나 불복 절차의 한계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어떤 정보에 주목하고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장차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가령 사업 초기 공람 단계부터 감정평가 기준이라든지 관련 판례 같은 것들을 미리 좀 학습해두는 것 등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